이번 세션은 마이트랄과 트라이커스피드 인터벤션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좌장으로는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김중선 선생님, 삼성 서울병원의 한주용 선생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김중선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용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I'm Ju Yong-han from Samsung Medical Center, and the co-chair is Professor Jung-Sun Kim from Severance University Hospital. We have 6 distinguished panels: Dr. Kang Do-yoon, Gu Kyung-don, Park-eun-jin, Hong Seok-bom, Hwang Byung-hee. 4 lectures will be presented in this session. The first topic is Tips for Successful MTR in Complex Anatomies by Professor Ik-sung Jo from Severance Hospital. Is he online? 조익성 선생님 계시죠, 지금? 조익성 선생님 음소거가 돼 있어요. 제 말 들리시나요, 교수님? 네, 들립니다, 선생님. 시작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브란스 병원 조익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Successful MTR을 위한 팁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챌린징 아나토미에서의 그 상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징 카디올로지스트라서 제가 어떤 조작이나 이런 거에 대한 팁들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는 좀 영상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MTR에 대한 그 아나토믹 수러빌리티에 대해서 최근에 이런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약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면 non-complex부터 complex, very complex, 그리고 이거는 뭐 수술 쪽을 더 페이버하는 소견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챌린징 아나토미에 해당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mitral valve 에어리어가 3.5가 안 되는 경우, 그리고 PML이 우리가 보통은 10mm 얘기하는데 5에서 7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 calcification이 있는 경우, commisural lesion 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그 챌린징한 아나토미들이 대부분 좋아지면서 해결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G4 시스템이 도입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드, 그러니까 좀 더 넓은 6mm, 4mm에서 6mm로 늘어나 있는 암 위드스가 늘어난 그 W가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더 길어진 이런 XT 모델들이 나오면서 9mm에서 12mm로 넓어져서 벌리게 되면 22mm까지 되는 이런 클립들이 나오면서 이런 와이드 갭에 대한 MR, 그리고 또 와이드 갭이랑 와이드 이런 MR에 대한 여러 가지 수러빌리티를 좀 더 가능해진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는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XT나 XTW를 하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케이스 하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 살펴보면은요, 그 플레일 위드스가 18mm 정도 되는 와이드 갭의 그 프롤랩스가 되겠고,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센트럴 리전이 아닌 이런 미디얼 리전의 병변이 되겠습니다. 이런 병변들을 과거의 시스템으로는 시술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이런 병변들을 비교적 쉽게 시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센트럴 리전이 아니라 미디얼 혹은 라테럴 리전이 있을 때 이미징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미 T를 우리가 잡을 때 그냥 fellow 때 제가 배울 때도 그냥 영도뷰는 어떻다. 영도뷰가 보여주는 이미지는 4챔버 뷰랑 똑같다. 그리고 60도에서 90도 되면 2챔버 뷰, 135도가 되면 롱엑스 뷰를 잡는 뷰다라고 배웠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조작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부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령 똑같은 영도 뷰라고 해도 조금 하이 에스파구스 쪽에서 잡으면 에이올타가 같이 나오면서 A1, P1을 자를 수 있지만, 조금 더 집어넣게 되면 A2, P2, 더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 비껴 있긴 하지만 A3, P3를 잘라서 영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바이커미슈럴 뷰도 60도냐 90도냐에 따라서 돌리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이것을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쭉 돌리게 되면 이런 안티리어 리플렛부터
그 커미쇼, 포스처 리플렛까지 다양하게 보여줄 수가 있고 또한 그 135도 뷰도 저희가 이걸 클락와이즈로 로테이션함에 따라서 A1, P1, A2, P2, A3, P3까지 다양하게 자를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센터에 있는 리전을 할 때는 통상적인 뷰에서 이미지가 잘 나오는데 가령 아주 라테럴 리전이나 미디얼 리전일 때는 이런 T 뷰, 프로브 움직임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2D에서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얼 혹은 라테럴 리전에 대한 그 시술을 할 때에는 우리가 통상적인 이런 그 septal 펑처의 위치보다 조금 변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령 미디얼 리전을 할 때는 바로 급격하게 각을 틀어서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위에서 시술을 해야 될 거고요. 이런 라테럴 리전을 할 때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서 위에서 하게 되면 클립이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1, P1 혹은 A3, P3 같은 센트럴 리전이 아닌 리전을 할 때는 septal 펑처를 계획할 때부터 내가 미디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위에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정확하게 잘 세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P3 프롤랩스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흔히 바이커미슈럴 뷰는 뭐 60도, 40도에서 60도나 90도 사이에서 잡으면 이렇겠지만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잡고자 하는 퍼펜디큘러 플랜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각도를 조금 더 낮춰서 우리가 잡고자 하는 플랜의 그 바이커미슈럴 뷰를 물론 처음에 정확한 바이커미슈럴 뷰를 잡아서 어디서 세는지를 찾아야겠지만 실제 시술에 들어갔을 때는 각도를 좀 변형해서 이 미디얼 리전의 커미셔럴 라인에 맞게 한 플레인을 맞추고 거기에 X 플레인을 걸어야지 저희가 정확한 이런 그 코엑셜한 라인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이 결국 저희가 시술하시는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그래스핑 할 수 있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T 조작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클립 얼라이먼트를 잘 맞춰야겠고요. 또한 이런 그 트라젝토리 역시 중요합니다. 트라젝토리가 꼭 LA에서 LB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런 미디얼이나 라테럴 리전 같은 경우에는 그 각도가 조금씩 이렇게 그 액츄얼리티에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트라젝토리 확인할 때에도 저희가 이 클립 시스템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볼 때 꼭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라테럴에서는 조금 이렇게 비껴서 떨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센트럴 리전이나 이런 거 할 때 중요한 거는 퍼펜디큘러리티가 되겠는데요. 퍼펜디큘러리티는 그 3D 우리 볼륨 렌더링 이미지에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다 맞춰놓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과도하게 퍼펜디큘러리티 조작을 하게 되면은 이런 코드 같은 것들을 건드리면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맞춰놓고 들어가되 들어간 다음에 조작하는 과정에서 안에서 클립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꼭 LV 안에서 퍼펜디큘러리티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그 퍼펜디큘러리티를 잘 보려면 이 3D 볼륨 렌더링에서 게인을 줄이게 되면 클립만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잘 보면서 시술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2개의 클립을 이용해서 잘 시술했고 비교적 와이드 갭의 그런 라지 프롤랩스였고 P3 프롤랩스였는데 시술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의 클립이 잘 보이고 시술 잘 끝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난달에 했던 케이스인데요. 그 87세 남자 환자고 환자가 다리도 너무 붓고 숨도 너무 차서 다른 병원에서 거의 뭐 한 달 동안 퇴원을 잘 못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1, 3, 그러니까 라테럴과 미디얼 리전의 공이 양쪽에서 라지 프롤랩스가 있고 CB와 MR이 두 쪽에서 다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젯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운데는 정작 별 문제가 없고요. 두 젯이 만나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심한 젯을 CB와 MR을 만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3D에서는 오히려 너무 젯이 많기 때문에 알기가 어려운데 이 투척 지금처럼 이 바이커미슈럴 뷰가 보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그 MPR 이미지가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MPR 이미지는 저희가 자르고자 하는 플랜 미디얼 리전에 가서 그 바이커미슈럴 뷰에서 딱 잘라보고 여기에 롱익시스 뷰에서 어떻게 보이는구나 그게 3D에서 이렇게 보이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플래닝 단계에서 이걸 좀 잘 해야 되는 이유가 특히 이런 커미쇼 쪽에 있는 MR들은 우리가 나중에 3D에서 퍼펜디큘러리티를 어떻게 맞출지를 여기서 미리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 3D 뷰에서 봤을 때 퍼펜디큘러리티를 뭐 어떤 식으로 맞출지를 보고 그 맞춤 뷰가 이 롱익시스 뷰나 바이커미슈럴 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나중에 실제 시술할 때도 그 플레인을 만들어가지고 시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라테럴 먼저 찍고 그다음 미디얼 가서 시술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이걸 보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septal 하이트가 충분한 걸 확인하고 septal 펑처는 비교적 잘 된 걸 알 수가 있고요. 먼저 P1 프롤레스부터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스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아펜디지가 보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트라젝토리 라인에 맞게 그 바이컴퓨터 뷰에서 맞추고 그 다음에 그 퍼펜디큘러 플랜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그래스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테럴 레전을 그래스핑 했더니 이 바 라테랄 쪽에 커미셔 쪽에 좀 남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일로 더 가면은 이쪽이 남고 이쪽이 더 가면 이쪽이 남기 때문에 일부러 약간 그 센터에 치우쳐서 잡았고 이건 나중에 MR이 많이 남으면 시술을 할 생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거의 없어졌고요. 이쪽 바 커미셔 쪽에 남은 거가 있고 이제 미디얼 쪽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얼을 할 때는 또 이 엑스플레인을 미디얼 쪽에 잘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클립이 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내리고 그래스핑을 잘 해가지고 시술했고요. 이거는 프리-TT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양쪽에 라테럴 미디얼에 하고 그래스핑한 포스트 TT가 되겠는데요. 이 라테럴 커미셔 쪽에 조금 MR이 남았는데 저희가 이거 잡을까 하다가 87세 환자고 시술 시간도 길어지고 혹시 하다가 코다 인저리를 줄 수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가지고 중단했고요. 환자는 계속 퇴원도 못하던 환자인데 잘 퇴원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지 갭이 있고 양쪽에 커미셔 쪽에 있더라도 지금 현재 G4 시스템을 이용해서 플래닝을 잘하고 들어가서 시술하게 되면 이런 멀티젯의 MR도 잘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얼 라테럴 리저는요 플래닝이 중요하겠습니다. 어치브먼트 타겟을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거 완벽하게 없앨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만 좀 줄여주는 곳에서 그만둘 것이냐를 미리 정해서 그러면 이걸 투 클립으로 갈지 원 클립으로 갈지 플랜을 정할 수가 있고요. 어떤 클립을 써야 될지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eptal 펑처 위치, 클립 얼라이먼트나 T에서 어떤 뷰를 잡을지도 미리 정하는 게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잘 맞추면은 미디얼 라테럴 레전도 시술할 수 있습니다. 멀티젯 MR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클립을 쓰고 가령 MR이 너무 갭이 너무 커서 되지 않는 경우에는 멀티 클립 어프로치를 한다면은 그 갭이 좀 적은 쪽부터 잡아 들어가면은 한쪽을 잡아주게 되면 다른 쪽이 딸려와서 또 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프로치를 하면은 이런 멀티플 라지 젯에 라지 갭에 있는 그런 MR들도 우리가 시술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갭이 좀 큰 사람입니다. 78세 남자 환자고 숨 차서 왔고 AFib 있고요. 환자는 HMR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면 시비어 MR이 있고 그 오버라이딩한 포스처 리플렛이 있고 이 애뉴루스가 커지면서 HMR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를 해봤더니 가운데 이 플랜이 플래티닝 되어 있고 여기 애뉴러스가 늘어나면서 HMR이 시비하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술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해봤는데요. 들어가서 좀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두 번, 세 번 하는데도 계속해서 잡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펑셔널 MR인데 두 그 리플렉 간의 갭이 있어서 잡기 어려운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저희가 두 번, 세 번 노력해도 잡히지 않고 계속 인저리만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 이렇게 핍을 걸어주게 되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이 핍을 걸어주게 되면 비노스 리턴이 줄어들고 그럼 챔버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코압테이션 할 수 있게 플랜이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이런 디제너러티브 MR에 비해서 펑셔널 MR인 경우에 더 이 갭이 이 핍을 걸어주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갭이 컸었는데 그 핍을 걸어주고 리버스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을 하고 다이어틱스를 적극적으로 시술 중에 주면서 했더니 이게 줄어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클립을 잘 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XTW, XT를 쓰더라도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핍을 걸어준다든지 다이어틱스 그리고 리버스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등을 통해서 프리로드를 조절하게 되면 시술을 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시술 잘 하고 이렇게 퇴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뭐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센터에서 실제로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런 케이스 리포트를 해봤더니 이런 AP 다이아메터가 45mm, 45mm에서 38mm로 줄어든다는 것들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또 라지 갭인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리플렛의 calcification이 있는 케이스들이 되겠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atrial MR이고 central jet이 있는데 저희가 잡고자 하는 그 부위에 공이 딱 이렇게 calcification이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때는 이것 때문에 꼭 못 잡는 게 아니라 그 클립을 멀티 클립을 쓰면서 이렇게 그 옆을 바로 잡아가지고 MR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클립을.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그 있는 부위를 피해서 클립을 잘 위치시켰더니 MR이 거의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lcification이 있는 게 챌린징하긴 하지만 그 주위 부위를 잡아서 MR을 줄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이런 클립도 그 calcification이 있는 경우에 좀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리플릿 calcification이 있는 경우에는 adjacent to the flit을 잡아서 MR을 좀 줄여줄 수 있겠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미디얼 라테럴 리전들 챌린징하긴 하지만 플래닝을 잘하고 영상에서 그 코액션 플랜을 잘 잡아주면서 시술하면은 못할 게 아니라 시술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멀티플 라지 갭인 경우에는 와이드 클립을 쓸 때 그 스텝 와이즈로 잡아 들어가면 할 수 있다. 라지 갭인 경우에는 롱 클립을 쓰면 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하이 핍이나 다이어틱스, 리버스 트렌들렌버그 포지션 같은 것들을 해서 허리로드를 줄여주면 시술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알 수 있는 팁들로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익성 선생님 자세한 강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연자는 아산병원 강도윤 선생님이시고요. 제목은 What is different for TTR based on anatomy and device입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앞에 화면이 안 나오네요.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볼 수 있는 화면이 안 나와서요. 네. 그래서 고치시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트라이커스피드 티어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이 다른가, 결국에 이제 마이트랄과 뭐가 다르냐는 거겠죠. 그래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솔직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 아무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다들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COI는 없지만 실제 경험도 없기 때문에 여러 다른 선생님들 하시는 거 보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는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와서 강의하셨던 환자입니다. 고치시는 동안 그래서 제 시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85세 이제 남자 환자고 이제 이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붓고 이런 TR 증상이 있어서 시술을 했던 케이스를 구보 선생님이 가져오셔서 제가 그 슬라이드를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보통 트라이클립 해서 3개지만 4개인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나 septal 안테리어가 갈라져서 여러 클립, 리플릿이 4개나 심지어 5개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더 TR젯이 있고 T 이미지에서는 센트럴 안테리어, 그다음에 septal 리플렛 있고 그리고 포스테리어 septal 쪽이 그래도 그 갭이 좀 작아서 그쪽을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플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septal, 포스테리어 septal 이렇게 2개를 잡자 이렇게 계획을 했고 이렇게 들어가서 저희가 봤을 때 안테리어 저희 앞쪽 그다음 septal, 포스테리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미징이 챌린징한 게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마이트랄은 좀 더 그 T 프로브에 가깝기 때문에 잘 보이지만 이제 트라이커스피드는 좀 더 멀리 있고 90도 정확히 자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T 보면서 아이스를 같이 동반해서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XTW 이제 클립 자체는 이건 트라이클립은 마이트랄 클립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4개의 클립 골라서 쓰는 걸로 알고 있고 클립 RV로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그 트라젝토리에 맞게 T 이미지를 잘 잘라서 그래스하는 그런 시술 자체는 비슷한 컨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리플렉 그래스핑 한 다음에 TR이 거의 안 남았다 해서 시술을 마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하는 거 컨셉은 이제 다들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무엇이 다를 것이냐, 결국 M티어에 비해서 무엇이 다를 것이냐. 지금 보셨겠지만 아나토미가 크게 다릅니다. 이제 트라이커스피드 아나토미 이제 저희 학생 때 배우고 오랜만에 이제 또 보죠. 저희가 트라이커스피드 카디올로지지만 거의 신경을 안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결국 안테리어 리플렛, septal, posterior 리플렛이 있고 히스번들이 주변에 지나가게 됩니다. 주변에 릴레이티드 그 텐던 오브 토다로 저희 그 EP 선생님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리전이 있고 그 다음에 코로네리 사이너스가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기존의 이제 마이트랄 그 티어 디바이스가 거의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이제 마이트랄 트라이클립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됐고 파스칼이 아직 이제 승인은 안 된 상태로 그 연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뭐 드래곤플라이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에 마이트랄 클립보다 더 가까이 접근하기 때문에 요 쉬스 커브가 좀 짧아진 상태로 나머지는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트라이커스 리플렛이 좀 더 얇고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미지도 어렵고 또 아웃컴도 어세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 리플렛이 아니고 뭐 4 리플렛 지금 보시듯이 4개거나 심지어는 5개인 타입 4까지도 보면은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나토미를 어떤 유니폼하게 딱 3개라서 딱딱 집으면 이런 공식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토미에 대해 따라서 결국 이제 4개의 리플렛이 있는 경우에는 레지듀얼 TR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이제 그 리플렛을 잡는다는 티어 프로시저의 한계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아나토미에서는 다른 치료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을 기존보다 좀 다르게 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이건 레베카 선생님이 2023년에 발표한 건데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그 디바이스 릴레이티드 그 페이스메이커나 ICD 라인에 의한 거 그 밖에 벤트리큘라 또는 에이트리랄 세컨더리 MR로 나눠보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에서 이제 프롤랩스가 있거나 플레이한 경우에 잡을 수 있겠지만 류마틱으로 해서 있거나 컨제니탈하게 애뉴리즈말 티슈가 있는 경우는 좀 어렵겠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아예 그 트라이커스피드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뭐 CID 릴레이트에서 이미 이제 이렇게 디바이스가 있는 경우에 클립 잡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 뭐 옆으로 디바이스 안에 넣어버리는 거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클립으로 잡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아나토미가 상당히 그 이해하기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릴루미네이트 이 트라이클립이 TR에서 이번에 FDA 승인 받은 메이저 RCT인데 피보탈 트라이얼도 자세히 보면은 서브젝트 셀렉션을 이제 에코 코어랩에서 보고 엘리지빌리티 커미티를 열어서 스크린 페일러냐 아니면은 진행하느냐 결정을 했다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은 1,573명이 컨센트를 받았는데 350명만 결국에 일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크리닝 프로세스 내에서 페일한 보면 스크리닝 페일러가 795명이거든요. 상당히 셀렉티드 파퓰레이션에서 가능한 시술이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치료의 인디케이션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제 AS 쉽죠. 4.0 넘으면 치료하면 뭐 됩니다. 사실 심텀 있고 4.0 MR 약간 더 어렵지만 그래도 시비어 MR 심토마틱하면은 치료하는 게 인디케이션이 잡혀 있는데 TR의 경우 굉장히 그레이존이 넓고 그 결정이 어렵습니다. TR이 이제 뭐 65세 이상 사람에서는 한 5%에서 무조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이뇨제를 써서 QOL을 이제 그 개선시키는 것이 치료로 되어 있는데 거의 이제 치료를 실제로 이걸 위해서 수술을 한다거나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의 수는 전체 환자 중에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지금 나온 뭐 데이터에서 보면은 시비어 TR이 있을 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예후가 나쁘다, 사망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정말 TR 때문인지 아니면 동반된 심장 질환이나 다른 질환 때문인지는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히스토리가 AS나 MR에 비해서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가 않고요. 이제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보통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면서 피로감이 있고 엑서사이즈 톨러런스가 떨어지거나 라이트 하트 페일리어 증상으로 아사이티스나 이디마가 생기는 건데 이런 증상으로 치료를 하는 건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싶기도 하고 하트 페일리어가 이미 오면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근데 이 사이에 언제가 스위트스팟이고 이제 뭐 정확한 시점인지가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에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리거지테이션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볼륨 디펜던트로 MR보다 훨씬 심하게 양이 변화하고 또 볼륨 오버로드가 되고 심장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심장이 이제 배에 꽉 차 있고
붓고 다리가 붓고 힘들어도 환자분들은 5년, 10년 잘 지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치료를 이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이뇨제만 쓰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고민이 되고, 또한 그레이딩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이드라인 보시면은 이제 TR, 시비어 TR에서는 다이우레틱스 써라, 2AC죠. 그러니까 근거 수준은 별로 없습니다. 다 C입니다. 그래서 사인 심텀 있고 프라이머리 코즈 오브 하트 페일리어를 치료해라 라고, 약물 치료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시비어 TR이고 레프트 사이드 밸브 서저리 하는 경우에는 트라이커스 밸브 서저리를 추천한다.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TR 있고 언더고잉 레프트 사이드 밸브 서저리, 또 여기도 마찬가지 하는 경우는 수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라이트 사이드 하트 페일리어가 있고 시비어 프라이머리 TR인 경우에는 can be beneficial로 서저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2A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뭐 인디케이션들도 있지만 보면 근거 수준이 별로 높지가 않고요. 실제 미국에서 이제 10년 동안 TR 서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면 증가하는 경향은 있지만 2013년에도 보면 미국 전체 780례, 그러니까 많지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인하스피탈 모탈리가 8.8%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많이 행해지지가 않고 있고 예후도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수술했는데 아웃컴이 나쁘기 때문에 수술 안 보내고 약물로 또 끌다가 또 뒤늦게 고려하고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 자체는 좀 부담스럽고 결국에는 이걸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좋은 예후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게 어떤 시술적인 치료에 도입이 되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미징이 어려운 거는 뭐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뭐 아나토미가 다양하고, 그리고 그 T로 이벨루에이션 하기에 앵글이 어렵고,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던 사람들이 적었고, 시술 자체도 아직 임머추어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웃컴 평가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일드, 모더리티, 시비어로 평가가 잘 안 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매시브, 토렌셜 이렇게 계속 그레이드를 나눠서 이 그레이드가 좀 떨어지면은 그래도 환자가 개선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레이드를 세분화하는 이런 전략도 지금 제한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트랜스카테터 TV 세라피를 했을 때 메디컬에 비해서 예후 개선이 있다. 하트 페일리어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J 번을 막고 환자가 예후가 개선되는 것이 여러 레지스트리, 트루일루미나이트 스터디도 레지스트리 연구에서는 입증이 되었는데 실제 피보탈 트라이얼 RCT에서는 결과가 좀 달랐습니다. 350명의 환자를 랜덤해서 메디컬 세라피 vs 트라이클립 시스템으로 본 다음에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데스, TV 서저리, 하트 페일리어 2번, KCC Q 스코어로 QOL의 개선 이렇게 봤는데요. 한 94% 정도가 펑셔널 MTR 환자였고 대부분 AFib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71%가 그레이드 4, 5의 굉장히 심한 TR 환자였고 한 2.2개 정도의 클립을 넣고 환자는 뭐 퇴원은 금방 했고 인하스피탈 데스는 없다. 그러니까 안전한 시술이다 라는 것은 보여줬는데, 아웃컴을 보시면은 TR 시비어리티는 대부분에서 많이 감소를 했고 원이어에서도 대부분이 조절이 잘 되고 있었는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보면 데스나 TV 서저리, 하트펠리 하스피탈라이제이션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윈 레이쇼로 해서 1.48 이렇게 해서 프라이머리 그 엔드포인트는 포지티비티를 가졌지만 대부분은 삶의 질의 개선이 스코어로 있다는 거고, KN 커브로 보시면은 데스 서저리, 하트펠리 하스피탈라이제이션은 양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퀄리티 오브 라이프는 개선이 있어서 이걸로 이제 FDA 승인 받았지만 어떤 환자가 어떤 이 고가의 치료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임상적으로는 좀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니컬 엔드포인트에 임팩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환자한테 치료할 것인가, 그리고 이벤트 레이트가 뭐 다른 연구나 기존 레지스트리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TR의 모탈리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오버 에스티메이션 되는 게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5이어 결과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도즈 리스폰스 릴레이션십, TR 리덕션과 QOL의 확실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환자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뭐 FDA도 승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리밸뉼라 클리니컬 시츄에이션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TR의 TV 밸브는 저희가 들어갈 일이 많죠. 이런저런 일로 페이스메이커가 들어가고 라이트 하트 캐스를 하는 일도 많고, 또 그 스롬버스트나 데브리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페리페랄로 통해서 거기를 많이 지나다니고, RV 프레셔가 굉장히 다양하고
볼륨에 따라서 다이나미컬리 바뀌고 블러드 플로우도 느리기 때문에 스롬보틱 리스크도 굉장히 높고 이런 것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르고 그 에오틱 밸브 같은 경우에는 그 TMVR 했을 때 네오 LVOT 옵스트럭션 생기는 경우가 이슈가 돼서 별로 이제 재미를 못 보고 있는데 트라이커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RV 옵스트럭션 리스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오히려 리플레이스먼트를 해버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컴피티터가 좀 마이트랄보다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마이트랄도 처음에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쫙 리스트가 있었는데 요새 많이 없어지고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트라이커스피드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주영 교수님 하신 피벗 스터디처럼 하신 피벗 스터디 보여주신 이제 스페이서 공간을 채우는 도구, 그리고 이번에 FDA 승인 받은 이제 에드워즈 이보크 CTVR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디바이스, 그리고 이따가 교수님 보여주시겠지만 카비라고 하죠. 그래서 아예 헤테로트로픽하게 RV랑 아래에 있는 벤티큘라라이션 시켜버리고 밸브를 SVC, IVC에 넣어서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헤테로토픽 TTVR도 여러 디바이스가 나오고 임상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에 비해서 트라이커스피드 리거지테이션 치료에서는 티어가 일단 어프로브 받았지만 아나토믹 리미테이션이 좀 있고요. TTVR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이번에 어프로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벨 옵션들이 아직 좀 더 많이 연구 중이고요. 에티올로지도 굉장히 좀 더 다양한 것 같다. 그래서 AS랑 MR 비교할 때도 복잡하다 했는데 TR은 조금 더 복잡하고, 그래서 트라이커스피드 티어는 현재 이머징한 세라피지만 이 트레스 카테터 세라피 자체가 어떻게 앞으로 티어가 압도적인 승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저희가 툴박스를 가지고 환자의 아나토미나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고르는 상황이 될 것인지 굉장히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이것들을 좀 쓸 수 없고 좀 늦게 들어온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상 연구 결과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강도영 교수님. 아마 트라이커스피드 포션에서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좀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So I would like let's move on to next speaker. Next speaker is Sonny Plummer, St. Vincent Hospital, Melbourne, Australia. He will give a talk my experience with Pascal in MTR comparison with the mitral clip. He will join online. Sonny, please. Thank you. You can see my slides in here, okay? Yeah, we can slide. Hang on. So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talk. I've actually moved across to the Alfred Hospital, which is one of the biggest public centres in Australia, and this is my experience. At St. Vincent's, I used Pascal exclusively, and then at the Alfred, I used both devices. So we use both devices at the Alfred. Just a bit of background data. So in respect to CLASP, there was the CLASP study, and we have 2-year outcome data for this now. This was a single-arm, multi-centre study at 14 sites, including several in Australia, from 2017 to 2019. And in general, at the 2-year point, there was an 80% survival and 85% freedom from heart failure rehospitalisation. There was a significant reduction in mitral regurgitation of 1 or less in almost 80% of patients. There was some LV remodeling also, and then there was a sustained improvement or benefit in heart failure symptoms. So this was the first study that showed that this was a fantastic device. Then the true head-to-head trial was the CLASP 2D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his compared Pascal to MitraClip in those patients with prohibitive surgical risk and mitral regurgitation of 3 plus or more. There was 300 patients, of which it was a 2-to-1 randomization, and this was the true head-to-head. From a procedural aspec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ajor procedural outcomes. There was a difference in device time or procedure time in those patients that underwent Pascal, but as the operators became more experienced, these device times reduced. Interestingly, the devices used in this study
A fifth of those used the second generation Pascal precision system, whereas in the MitraClip arm, approximately 70% used the Generation 4 device with the independent grasping. So it'd be interesting to see what the data is with more patients having the precision system. This is a very busy slide, but essentially the Class 2 one-year outcomes presented last year demonstrated that Pascal was non-inferior to MitraClip in the composite safety endpoints of death, stroke, MI, renal replacement, and including re-intervention. At 1 year, there was a high survival and obviously low heart failure hospitalization rate. There was a significant, down in the bottom, top right, sorry, a significant and sustained reduction in mitral regurgitation and very stable transmitral gradients. With regards to the bottom left-hand corner, there was a meaningful and sustained improvement in functional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and there was evidence that there was LV remodeling as assessed by the core lab, which is good for the therapy in general. So what is the Pascal implant? The acronym for Pascal, and my understanding is it stands for paddles, spacer, clasps, and alfieri, which seems like someone spent a lot of time trying to come up with that. There are two devices. There is the Pascal ACE system and then there is the Pascal, which was the original system, or called P10. There are some common features of both devices. Both of the devices are a nitinol frame, and it has a passive closure, and is therefore a little bit more flexible and gentler on the leaflets and does move with cardiac contraction and relaxation, unlike the MitraClip, which is a active and quite a fixed closure system. Both devices have a spacer to reduce the effective regurgitant orifice. They have contoured paddles to reduce the stress on the leaflets. The clasps are able to have independent leaflet grasping, which was their unique feature when Pascal first came. Obviously now G4 has that too. The retention elements allow for multiple grasps without leaflet trauma. And a key thing about the Pascal system, both the ACE and the P10, is that you can elongate. And as Dr. Cho presented in those great commissural cases, this does provide an element of safety in those complex cases. A brief note on the atraumatic clasp design. You'll see that these horizontal clips here, there's 4 that are horizontally placed, and they minimize tissue damage, and they are orientated with the collagen fiber orientation. And one of the things to think about is when you pull up on the device, there's no interaction with the leaflet. And it gives you the confidence that you won't cause tissue damage. And in those complex cases where you have to have multiple attempts at grasping the leaflets, there will be no significant damage. So which device? Up here is the ACE device, and just a brief on the dimensions. The ACE is 6 millimeters in width. The spacer is 2 millimeters. The leaflet arms are 26 wingspan, so it's a very long, similar to the XTW. The Pascal or the P10 device is 10 millimeters in width, and the spacer is 5 millimeters. One thing to think about with the P10 is rather than being an edge-to-edge repair, it's more an edge-to-spacer. So you bring the leaflets to the spacer and therefore have less tension on the leaflets. And it also allows you to have a larger orifice area when delivered. For me, I use the P10 or consider about the P10, the 10 millimeter device in functional MR cases, those with shorter and restricted leaflets, and potentially those patients with a higher pre-tear gradient. As I said, I don't want to pull the leaflets in and increase the gradient. The ACE device I generally use on the degenerative cases, particularly with the commissural jets, also to navigate this thinner device through dense chordae. And the way to think about it is if you have more tissue or longer leaflets, then you use the ACE device. We have used cases where we mix and match.
sometimes I think about these FMR cases and whether putting in two ACE devices will have an annuloplasty effect. So it does give you a lot of options using this system. And sorry, this is another thing about over the right of the screen, the elongation property that I've discussed. You really truly can elongate the device and get out of the ventricle if you're interacting with Cordy. I'd like to just present a couple of cases, if I may. One is DB. She's an 83-year-old female that was referred to me from our external referring hospitals and had 3 recurrent heart failure admissions. She has a history of bronchiectasis and a left lobectomy in the 1980s, and the lung doctors were confident that was stable. She had mild coronary disease. Her ECG demonstrated sinus rhythm. The toe demonstrated normal biventricular size and systolic function. There was moderate left atrial enlargement. And in those people with small left atria, we are concerned about navigating down to the valve, but this system with its flexibility, and it is very easy to navigate in that tight anatomy. And she had a prolapse of P1, P2 with flail of the P2 and a severely anteriorly directed jet. So we presented our MDT, and our consensus was to use the ACE device, our rationale being that the commissural jet may be challenging to navigate and we could risk caudal entanglement. And this was actually the first case I used the system and brought the system to the Alfred. And so this was a great introduction for my colleagues to see the benefits of the ACE and the Pascal system relative to the MitraClip. Here we have the imaging. You can obviously see that prolapsing segment. You can see the severe MR that's anteriorly directed. And then down here, you can see the pathology out P1, P2, so very far out, and the severe MR on colour. As discussed, we go through the gradients in the pulmonary vein flow. So the pre-TEER gradient was 2. She did have pulmonary reversal. Here is just coming down with the clasps. On the image on the left, we have simultaneous leaflet grasping. So you can see it's very easy with great imaging or images to see the leaflets the clasps coming down onto the leaflet, which is critical in this therapy. And then on the right, you can see there is independent leaflet grasping of the posterior leaflet. After our initial grasp, what we call the Tarzan maneuver, and we swung across to grasp that posterior leaflet. Here is our closing and then assessing all our usual for tissue bridge, seeing that we've had a good result from a colour point of view, and then making sure we have adequate tissue. We now routinely measure the left atrial pressure, and she had a drop from 50 down to 20s based on this result. Here we're assessing the tissue bridge in the colour 3D, and then you can see the reduction in MR. So an outstanding result. Mean gradient 3, no flow reversal in the pulmonary. This is a key thing, I think, which is one of the differences I've observed between the two systems, is there is a predictable release with the Pascal system. The device is actually attached on the atrial aspect of the implant, as opposed to the MitraClip, which extends further down into the ventricular aspect. And a key thing is when you deploy this system, what you're left with pre-deployment and then post-deployment is exactly the same. We've been very pleased with this. What's the update in the Pascal Precision device? Most of it is the same in the sense the guide sheath to use for anterior and posterior navigation with the flex knob. The steerable handle is the same also, that helps with medial and lateral. And then the implant catheter is very different. We have these 2 clasp sliders. The dark grey is usually the posterior. These can move independently when you unlatch the lock. You've obviously got the closure knob. And then if you remove the implant release cover, you have the suture locks and then the now ratcheted device release knob, which you now no longer have to hold that tension. The difference between this device is that it is essentially, you could do this for one operator. And for those that are familiar with the Edwards system, it is very intuitive. Here is a case of one of our precision that we did last week. 78-year-old male, recurrent heart failure, terrible, not moderate severe coronary disease, had a CTO of the LAD with severe LV dysfunction.
an ejection fraction of 30%. And he had a severe MR with a myxomatous valve and a posterior leaflet prolapse P2 into P1 subsegmental flare, and probably mixed given his LV was dilated when we further evaluated this on the day. We decided to perform Pascal ACE. You'll see here our multiplanar reconstruction, which we're increasingly using now. The flail, the prolapse width was 17 millimeters, so very wide, and we were not very confident that we would get down to mild. But this gentleman is from Borneo and wanted to return to his family and have the best quality of life possible. And so we stepped up and did this procedure. And we were amazed with this result. We used 2 ACE devices, which you can see here side by side, and he has mild mitral regurgitation. So you can really see in complex anatomies, this system is highly successful. This video, I borrowed this from Sam Dawkins, and this is what he presented at London Valves. You'll see the system here. I just want to show you the ability and the ease of torquing the device. You'll see he's opening up the system, and then he's going to torque from 3 o'clock round to 12 o'clock, and it really is one-to-one torque. And you no longer need to necessarily hold on to the steerable guide. You can just torque the implant catheter. And my colleagues that are now experiencing Pascal at the Alfred are constantly amazed at how easy it is to torque this system. And so in summary, my experience with Pascal has been very positive, as too as my colleagues at the Alfred that are new to the system. We obviously have great safety and efficacy data, independent and then also compared to MitraClip. I think the system is more intuitive and there is less what I call knobology. It is far easier to use. We have 2 implant devices that allow treatment of a wide spectrum of disease. The system is incredibly stable. It is very steerable with those 3 devices that allow you the full range of motion. It is very accurate in control, and the one-to-one torque is definitely something that should be seen. We obviously have the independent leaflet grasping that is carried over into generation 2. The ability to elongate, particularly in those dense chordae or commissural jets, is very useful, and you can navigate out safely. And the key thing is this predictable result. When I release the implant, it is exactly the same as what I had when the implant was on. So once again, I'd like to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talk, and I hope you found this useful. Thank you very much. Thanks, Sonny. It's very great talk regarding the Pascal system. So I think, unfortunately, it's not available in Korea. So we are looking forward to introducing a new system for the TEER procedure. So let's move on to the last speaker, No Kyung-hun, St. Mary Hospital. He will give a talk, long-term clinical and imaging outcome of after initial 3 CABI cases in Korea. Dr. No, please.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성모병원 임상강사 노경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카비를 3차례 시행했는데 그 3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환자분들 그 에코 소견과 같은 그 이미징 아웃컴이 어땠는지, 그리고 클리니컬 아웃컴이 어땠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먼저 카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이전에는 시비어 TR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유레틱스를 통한 그 메디컬 세라피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인터벤션 기술과 디바이스가 발달함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뭐 그 TER 같은 H2H 리페어나 그리고 리플레이스먼트 같은 기술이 발달을 했고, 지금은 이제 카비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IVC 또는 SVC와 IVC 그 바이카발 쪽으로 해서 밸브를 임플란테이션해서 그 TR에 의한 백플로우를 개선시켜주는 시술입니다. 그 카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일단은 얼리 스테이지의 환자에게는 시행이 잘 되지 않고, 보통 컨디션이 굉장히 푸어하고, 그리고 하트 페일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고, 그리고 서지컬 리스크가 높거나 아니면은 그 트랜스 카테터 그 인터벤션에 아나토미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카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케이스로 넘어가서 첫 번째 케이스는 2021년 1월에 시행됐던 케이스고 52세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니아 클래스 4의 디스니아와 그리고 이데마로 내원하셨고,
그리고 하이퍼텐션 디슬리피데미아, 그리고 PCI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DM이 굉장히 좀 어드밴스된 DM이 있어서 유로패시, 그리고 가스트로패시, 네프로패시도 동반되어 있었고, 그리고 투석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계셨고, 그 최근에 앵클과 그 펠빅 쪽 프랙처로 인해서 거의 베드리든 상태였던 분이십니다. EKG에서 뭐 특별한 소견은 없으셨고, 그 체스트 엑스레이에서는 카디오메갈리와 그리고 마일드 풀모너리 이데마, 그리고 라이트 사이드에 좀 그 하트 인라지먼트가 보였습니다. 그 이니셜 에코상에서 LV 이젝션 프랙션이 마일드하게 감소되어 있었고, RV 펑션 또한 좀 마일드 디스펑션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아트리얼 인라지먼트가 보였고, 그리고 RV 베이스는 55.4mm로 RV가 굉장히 커져 있는 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리커스피드 밸브의 말코압테이션과 함께 그 티비아 애뉴러스가 55.4mm로 딜라테이션된 소견이었습니다. 그 컬러 도플러로 봤을 때 시비어 TR 확인됐었고, VCW는 8.7mm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TR Vmax 3.4하고 RVSP 한 60 정도로 모더레이트 풀모나리 하이퍼텐션 소견 보였고, 그리고 IVC를 봤을 때 굉장히 프레소릭하고 24mm 정도로 다일레이트된 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헤파틱 베인 또한 좀 15.6mm로 많이 좀 커져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 헤파틱 베인 시스톨 리버설 플로우도 확인됐는데 이걸 통해서 TR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라이트 하트캣 진행을 했고, 그 민 PAP가 좀 상승되어 있었고, 민 PAWP는 그 상승 소견 없었고, 그리고 PVR 상승이 있었던 분이십니다. 카디악 아웃풋은 유지되고 있었고, 그 라이트 하트캣을 통해서 풀모나리 아트리얼 하이퍼텐션에 좀 합당한 소견이었습니다. 이분 내시경도 시행을 했는데, 내시경상에서는 에소파지알 베릭스와 함께 그리고 그 스토막 쪽에 컨제스티브 가스트로패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앱도멘 CT상에서는 그 바이라테럴 플루어 이퓨전과 함께 그리고 그 다량의 복수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이데마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여기 좀 조영제가 그 헤파틱 베인과 IVC 쪽에서 리거지테이션 되는 소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스트 CT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플루럴 이퓨전 그리고 풀모나리 이데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언더라인 디지즈도 많고 그 좀 하이리스크 환자였기 때문에 카비를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그 국내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를 그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대체제로 이제 서포팅 스텐트로 콜로렉탈 스텐트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카발 밸브 같은 경우에는 펄스타라고, 이게 원래 풀모닉 밸브라고 그에 쓰는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카비를 시행했습니다. 그 카비 바로 다음 날 포스트 카비 TT를 진행을 했고, 뭐 12호TR은 여전히 확인되지만은 그 밸브는 그 IVC에 마이그레이션 없이 제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CT상에서도 그 밸브는 IVC와 그리고 아트리움 RA와 그 IVC의 정션에 잘 위치되어 있는 걸 확인했고, 그리고 그 밸브가 헤파틱 베인의 옵스트럭션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그 리버 소노를 통해서 플로우가 헤파틱 베인의 플로우가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3개월째 에코 팔로업을 했고, LV 펑션이 이전보다 조금 호전된 소견을 보였고, 12호 TR은 여전히 확인되긴 하는데 TR Vmax는 2.3으로 이전보다 좀 호전된 소견 보였습니다. RV 베이스도 이전보다 많이 좀 줄어들었고, IVC 딜라테이션도 이전보다 좀 호전된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수차례 좀 에코 팔로업을 했고, 몇 가지 파라미터들을 살펴보면 LV, RV의 펑션은 잘 유지가 됐고, 그리고 RV 크기 또한 그 아직 좀 크기는 하지만은 좀 이니셜보다 많이 좀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TR 시베리티도 시비어에서 모더레이트 정도로 좀 호전 소견을 보였고, IVC 크기도 이니셜보다는 호전된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헤파틱 베인 다이아메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전보다 많이 호전됐고, 그 시스톨 리버설 플로우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장 최근에 3년째 에코를 진행을 했고, 여기서도 뭐 그 계속 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을 증상 호소는 뭐 시술하고 한 달 후쯤부터 증상은 호전을 보였고, 그 이후에 컨디션은 잘 호전된 상태이고, 며칠 이번 주에 그 외래 진료로 오셨는데 뭐 전혀 호흡 곤란은 없는 상태로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앱도멘 CT를 진행을 했는데 이전에 보이던 그 다량의 복수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케이스는 82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분은 2022년 12월에 그 카비를 받았던 환자분이십니다. 이분은 그 앱도미널 디스텐션과 그 페리페랄 이데마 그리고 니아 클래스 2 정도의 마일드 디스니아로 내원하셨던 분이고, 그 하프페프, 에이핍 그리고 PCI 히스토리가
있었고 그리고 좀 카디악 LC가 좀 진행이 된 상태로 오셨던 분이십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투석을 하셨던 분이고 좀 비교적 왜소한 체격을 가졌던 분이십니다. EKG 상에서는 AFib 리듬에는 특별한 소견은 없었고 그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마찬가지로 카디오메갈리와 마일드 풀모나리 이데마 소견 확인됐습니다. 그 이니셜 에코에서 LV 펑션은 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RV 디스펑션이 심한 상태셨고 마찬가지로 트리커스피드 밸브의 말코압테이션과 그 RV 인라지먼트가 확인됐습니다. 그 컬러 도플러를 봤을 때 VCW 13mm로 앞 케이스보다 굉장히 TR이 더 심한 상태로 확인되고 IVC도 플랫소릭하면서 좀 딜라테이션된 소견이 보였습니다. 헤파틱 베인도 마찬가지로 16mm로 많이 좀 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이트 하트캣을 진행을 했고 이분은 보시면 RAP가 굉장히 그 높아져 있는데 이분 RV 펠러로 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앱도멘 CT 상에서 LC 확인되고 그리고 복수 그리고 에스파지얼 베릭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스트 CT에서는 이분은 풀모나리 아트리가 굉장히 좀 확장되어 있었고 라이트 카디악 챔버가 굉장히 커져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카비를 진행을 했고 디바이스는 동일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카비를 진행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 바로 다음 날 그 에코를 진행을 해서 그 밸브가 제 위치에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3개월째 에코를 봤을 때 사실은 특별히 RV 크기는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TR이나 뭐 다른 것들은 특별히 호전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헤파틱 베인 다이아메터나 IVC 크기도 특별히 큰 호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6개월째 에코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에코 소견은 크게 호전은 보이진 않았는데 이분은 환자분 그 증상 호소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분이 좀 본원 팔롭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마지막에 작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기력은 괜찮다고 QOL은 좀 괜찮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복수는 아직 지속되고 있어서 이분은 좀 계속 경과 관찰이 좀 필요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분은 작년 1월에 카비를 진행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전에 원래 그 컴플리트 AV 블락으로 페이스메이커를 하셨던 분인데 페이스메이커 하고 나서 그 페이스메이커 리드 때문에 약간 모더레이트 정도의 TR이 있었던 분이시고 이분은 근데 최근에 그 이후에 RV 메스 때문에 타원에서 수술을 하면서 그 트리커스피드 밸브의 리페어 OP를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시비어 TR이 더 심해지고 해서 그 병원에서 이제 재수술을 권유를 받았는데 환자분이 이제 더 이상 수술을 못 받겠다고 해서 저희 병원에 세컨 오피니언 위해서 내원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디스니아 페리페랄 이데마 그리고 존디스 그리고 이층 센세이션이 있었던 분이시고 그 외에 뭐 DM 하이퍼텐션, 디스리피데미아도 있었던 분이십니다. EKG 상에서는 그 페이싱 리듬 보였고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보스 플루랄 이퓨전과 함께 카디오메갈리 소견이었습니다. 이니셜 에코에서 마일드하게 LV 펑션이 좀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분 ICD를 갖고 있었던 분인데 파라독시컬 인터벤트리쿨 셉탈 모션이 좀 확인됐었습니다. 그리고 좀 다이아톨릭 디스펑션을 보였고 RV 펑션은 잘 유지됐고 이분 RV 크기가 커져 있지는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트리커스피드 밸브 멀코압테이션이 확인됐고 컬러 도플러를 봤을 때 이분도 시비어 TR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번 TR 외에도 모더레이트 MR과 모더레이트 AR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IVC는 플랫소릭하고 헤파틱 베인도 확장된 소견과 함께 헤파틱 베인 시스톨 리버설 플로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카디악 아웃풋이 좀 TR로 인해서 좀 많이 감소된 소견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좀 PCWP가 좀 상승된 소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도 카비를 계획하면서 IVCT를 진행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IVC와 헤파틱 베인이 좀 확장된 소견이 보였고 바이라테럴 플루럴 이퓨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오바리안 베인 쪽으로도 인골지먼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디바이스로 카비를 진행을 했고 이분은 한 다른 분들보다는 약간 그 포스트 카비 에코를 늦게 했는데 한 일주일 후쯤에 진행을 했는데 TR이 좀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TR로 이전보다 조금 호전된 소견이 보였습니다. 밸브 위치는 그 제 위치에 있었고 6개월째 에코 상에서도 TR이 마일드 TR 정도로 호전된 상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파틱 베인 다이아메터도 이전보다 조금 감소된 소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1년째 에코에서도 TR은 시비어 정도는 아니고 한 모더레이트 TR 정도로 호전된 소견을 유지하고 있었고 근데 헤파틱 베인 다이아메터는 좀 약간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8개월째 에코였고 이때는 다시 TR이 조금
악화된 소견이 보이는데 이분이 지금 LV 펑션이 좀 이전보다 떨어지고 해서 그런 것으로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클리니컬 코스를 보시면은 그 처음에 있던 그 가려움증이 좀 그 빌리루빈 또 호전 보이면서 환자분 지금은 가려움증 같은 건 없고 그 최근에 7월 9일에 마지막 외래 진료를 했는데 컨제션에 의한 증상은 전혀 없었다고 하십니다. 일단 그 저희 병원에서는 3케이스밖에 없고 좀 우리나라에서 아직 뭐 많이 시술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외국의 연구 사례를 좀 확인을 해봤고 그 올해 그 잭 인터벤션에 그 바이카발 트릭밸브 임플란테이션을 하셨던 환자분들 원이어 팔로우 아웃컴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44명을 그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여기서 보시면은 그 44명 중에 한 95% 이상이 42명에서 그 KCCQ 점수 상승이나 아니면 디스미아 호전과 같은 소견 그리고 그 식스미니 워킹 테스트에서도 좀 이전보다 나아진 게 한 95% 이상에서 확인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트 페일러 그리고 그 모탈리티는 올코스 모탈리티는 그 44명 중에 3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표를 확인해 보시면은 그 카비 이후에 그 이뇨제 용량도 좀 줄어들었다고 돼 있고 그리고 에피프로비엠피의 호전 소견도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카비가 아직 뭐 많이 시행되진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좀 비교적 안전하고 그리고 QL 그 호전을 위해서 좀 하이 리스크 패션트한테 좀 고려를 할 수 있는 시술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s for your sharing interesting case and comprehensive review regarding CABI procedure. So we have a 15 minutes discussion time. So any question from panelists or audience? 한국말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 선생님들은. Dr. Soni? 닥터 소니? Hello. Hello. Hi. I have a question for you. So P10 is a little bit. I think it's a virtual device. So is there any problem when the device goes into the LV with the cord tangling or something like that? No, it hasn't. So we've tended to use the P10 device in the functional MRs, and generally you're putting the device in the central. You're not moving the P10 to the commissural further out the leaflets where you're more likely to interact with the cordy as opposed to centrally. So I haven't seen the P10 device capture on any cordy. If there is some interaction with anything, then you can still elongate and then come out safely anyway. So it's actually been very useful, that property of the device. And I have another question. So you said that there's a one-to-one torque in the Pascal device. So you mean that sometimes we have to rotate in the mitral clip, rotate and pull back and release the tension. It's kind of it's difficult, but so in the Pascal you mean no need to do so, releasing the tension. So rotating means a little bit rotation goes, the rotation exactly goes to the valve clip. Yeah, that's exactly right. So do you know, if I'll use my hands, the steerable guide, sometimes you have to counter when you're turning the device. You are less inclined to do that with Pascal precision. And then all that, what I call the shimmying of the mitral clip, you don't have to do that in precision. The second case that I presented, my colleague Shane was used on the implant end, and he literally just clocked it, and he was astounded that it just rotated so easily. So it is much easier to orientate your device without any counter maneuvers and also without any overshoot, in my experience, far easier, and none of that shimmying. So can I ask one more question? I'm Dr. Gang from Korea, and thank you for your comprehensive lectures with the great cases.
Is there any your selection criteria to select the mitral clip versus Pascal in your clinical practice? So in our clinical, at the Alfred, we have both devices. There is some personal preference, I think, between operators. So I'm more in favor of Pascal for the variety of features that I've described. I'm also, my senior operator, Tony Walton, Professor Walton, is far more familiar with the mitral clip system, as too is one of my other operators. So there is a personal experience and familiarity. I think one of the other key things that I didn't mention about the system is that I think it would be, my feeling is, having started TEER with Pascal as opposed to MitraClip, I think that might be an easier way moving forward for new centers or people that are not experienced because of the intuitive nature of the device. But as to pathology, we've only had recently a few commissural cases, and we may be more inclined to use the Pascal system, but generally we'll use both devices. I think they both can satisfactorily perform, have good outcomes, but it's really down to personal preference. And I do think if you're starting out, it might be an easier way to start with Pascal. Thank you. So, Sonny, I have one question. I'm Jung-Sung Kim from Severance Hospital. So, I think one of the issue is for the functional MR, especially atrial functional MR. When we apply the mitral clip system, there is something like some higher tension when we grasp the leaflet. So, I think. Do you think that the Pascal system have some benefit to apply that kinds of anatomy of the mitral regurgitation? Yeah, I do. I think obviously, so the mitral clip is a more active and it's a fixed system, whereas the nitinol-based technology of the Pascal does have this flexibility, so it does move dynamically with the cardiac function. And I think having that spacer in the P10, for instance, allows you're not bringing the leaflets together as an edge-to-edge repair. You're bringing the leaflets to the spacer, so you're putting less tension on the leaflets. I also think if you have those high gradients, then maybe when you're not really pinching the leaflets together, you may have a lower transmitral gradient in the post-operative setting because you haven't really fixed and actively fixed those leaflets together. So I do think it's a little bit gentler on the leaflets. Thank you. 다른 질문 혹시? 네, 노 선생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카비 굉장히 실제로 본 거 처음인데 이 카비가 사실 뭐 트라이커스피드를 고쳐주는 건 아니니까 하고 나서 팔로업을 뭘 보면서 해야 되는지 하고 트라이커스피드 TR하고 혹시 비교한 성적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트리커스피드 밸브의 바로 리플레이스먼트를 한 것과 비교를 한 자료는 사실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고, 그리고 TR 에코 팔로업을 할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사실 뭐 저도 이게 TR을 직접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건 사실 아니어가지고 어떤 거를 좀 봐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 심텀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찌됐든 이게 트리커스피드 밸브 자체를 치료해주는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백플로우가 호전이 되면서 TR이 조금 약간 정도가 좀 감소되는 소견이 다른 연구에서도 있었다고 좀 확인은 되기는 해서, 어쨌든 TR 그 정도가 어느 정도 감소되는지와, 그리고 IVC 크기와 그리고 헤파틱 베인의 리버설 플로우가 소실됐는지 그거를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노경훈 선생님한테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선생님? 네, 하시죠. 네네. 교수님, 이게 그러니까 TR이 있는 건데 베나카바를 막아주면 RA 프레셔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령 화장실에서 변기가 새는데 변기를 막은 게 아니라 화장실 문을 잠그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밖으로는 안 새나가겠지만 아래가 더 커지고 아래 프레셔가 올라가면은 그 애뉴러스가 더 커지면서 TR이 더 나빠지고 뭐 코로나리 사이너스도 더 커지고 혹시 그냥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땐 그런데 그게 혹시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못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그 요번에 CSI에서 그런 질문을 누가 했어요. 실제로 이게 메커니즘이 뭐냐 그랬더니 아무도 정확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라이트 에이트리움이 벤트리큘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은 뭐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가 지금 문제는 IVC만 넣었잖아요. SVC 쪽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대부분 SVC랑 IVC를 같이 넣는데, 지금 보니까 IVC만 넣어서 SVC 쪽에 혹시 다른 이슈가 생기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괜찮았나요? 일단 그 세 환자들 중에 그 앞에 두 케이스 환자분들은 사실 그 SVC와 관련된 증상 호소는 특별히 없었는데, 사실 그 최근에 마지막에 진행을 했던 분이 사실 제가 환자분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 외래 차트상에서 좀 팔이 좀 붓는 것 같다라는 말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냥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 IVC 쪽에 백플로우를 좀 호전을 시켜주면 사실 그게 정확하게 메커니즘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SVC 쪽으로 플로우가 오히려 더 증가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기는 했고, 그 마지막 환자분이 뭐 그게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상지가 좀 붓는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하셨습니다. 이게 아마 제일 장점은 그 시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보다는 훨씬 좀 특별한 테크닉이 필요하지 않고 이미징도 거의 아마 사용을 안 하시죠? 네, 그래서 조익성 교수님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위에까지 SVC, IVC 다 맞고 나면 당연히 아래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더 많을 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요 환자 증상만 호전시키려고 하면 밑에만 딱 막아줬더니 뭐 복수 줄고 뭐 무종 줄고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뭐 넥페인 인골주문 생기고 상지가 좀 붓는 것 같다 이런 문제는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상생활할 때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붓고 복수 차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클리니컬 코스니까 그렇게 해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술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한데 이제 그 처음에 넣는 그 페리페럴 스텐트, 그 콜레렉터 스텐트가 이렇게 하다 보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서 반대편 베인 해가지고 포셉으로 바이옵시 포셉으로 잡아서 올라가지 않게 그것만 잘 잡아주고 스텐 놓고 밸브 피면 시술 시간은 아주 간단하고 금방 끝나는 시술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저희가 경험이 없지만 이제 트라이커스피드 밸브가 고장 났는데 IVC 이쪽을 한다는 게 저도 선뜻 내키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수단이 좀 마땅치 않을 때는 이 시술이 비교적 그렇게 아주 복잡한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뭐 레스트 리조트 아니면은 이제 다른 치료, 뭐 수술적인 치료나 이런 거 넘어가기 전에 아무튼 좀 브릿징이나 이런 거는 좀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도현 교수님 그 T티어 리뷰하시면서 저도 이번에 T티어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그 어떠신가요? 뭐 제가 보기에는 그게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리플레이스먼트가 꽤 생각보다 많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보니까 분위기가 요번에 라이브도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여주고 그러는 거 봐서는 혹시 어떤 트라이커스피드 티어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아서 안 되는 아나토미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마 밸브 리플레이스먼트 이보크 같은 밸브가 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운 밸브들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 좀 어떠신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교수님과 비슷한 학회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이러면서 비슷한 임프레션을 받았는데, 이제 그 트라이클립이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좀 이제 레이버 많이 들어가고 힘들고 이러니까 아마 좀 리플레이스먼트 쪽으로 확실하게 규정을 하자라는 게 나오는 것 같고, 이보크가 굉장히 지금 논문도 안 나왔는데 이제 뭐 어프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빨리 진행이 되면서 그쪽으로 또 이제 아무래도 컴퍼니 드리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쭉 이보크도 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걸 봐서 이쪽이 또 큰 축으로 마이트랄보다는 좀 더 강력한 경쟁자로 가지 않을까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좀 걱정하는 거는 이제 그 스롬보시스나 이런 문제가 좀 분명히 발생을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이트 사이드가 아무래도 뭐 그 스롬보시스나 프로모네 엠볼리즘 이슈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쪽이 또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 위험도도 있기 때문에 클립은 아마 그런 게 별로 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이보크 디바이스나 이런 큰 밸브를 이제 넣어 놓으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장기적인 안전성이나 듀러빌리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흉부외과 저희 선생님 저희 또 한번 모셔가지고 그래도 좀 말씀을 저희하고는 또 다른 그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TR 수술이 뭐 어렵다고 좀 저희는 들었는데 그게 사실 환자가 나빠서 그런 거잖아요, 선생님. 그 테크닉적인 것보다 요새 수술 어떻게 하시는지 코멘트 잠깐만 해주세요. 네. 그 사실 테크닉적으로는 너무 솔직히 쉽습니다. 굳이 말씀 다 아시겠지만 정말 TAP 하고 TVR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아래에 있는 테크니컬 쉬운 부위에 있고 미니멀리로도 가능하고 어차피 심장 안 세우고 해도 되니까 간단하긴 한데 그렇게 간단한 거를 해놓고 나면 환자가 항상 RV 페일리어에 빠지고 CRRT 돌리면서 상태 안 좋아지고 그렇게 안 좋은 시기를 거의 한 일주일 이상을 보내야 되는데 보내고 나면은 환자들은 많이 좋아지지만 결국에는 그 일주일을 못 견디는 환자들이 결국에는 아직 예측 불가능하게 생기고 그런 환자들 때문에 항상 모탈리티가 뭐 한 10% 이렇게 어떤 리포트든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서전 입장에서는 이게 또 수술하고 나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환자들이 또 안 좋아지는 거 막 밤새 고생하고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저희 이제 시니어 교수님들도 조금 수술을 꺼려 하시려고 하는 경향들이 자꾸 그렇게 한 번씩 환자들이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나면은 생겨서 좀 꺼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저희는 저희가 환자 보내고 저희가 받아서 포스트 매니지를 하는데요. TAP가 이런 게 수술이 쉬울 수 있는데 근데 그 TR을 어느 정도 절묘하게 남기고 나오시느냐가 되게 경험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RV 펑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TR을 일부러 싹 없애지 않고 어느 정도 조금씩 남기시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RV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딱 조여놓으면서 TR을 아예 없애버리면 환자가 말씀하신 대로 되게 심한 경우가 있어서 그건 저희가 어떻게 얼마 남겨라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TR을 절묘하게 딱 잘 남기셔가지고 RV가 견딜 수 있을 만큼 남기고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 보니까 그 요번에 트라이커스피드 리플레이스랑 T티어 이슈도 그 펄만 하이퍼텐션이 좀 이슈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 RV 펑션이 얼마만큼 좋은지에 따라서 그 잘못해가지고 리플레이스를 컴플리트하게 해버리는 경우에 RV 펑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피벗 좀 해보면 스페이스 해보면은 무슨 디바이스하고 서전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건 처음 봤는데 이건 물론 이제 아직 퍼머넌트는 아니고 저희가 프리오피를 좀 해놓으면 일단 환자가 증상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거 해서 버티시는 분들은 수술하고도 비교적 잘 버틴다. 일종의 좀 약간 테스트 형식이 돼가지고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브릿지로 하는 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도 좀 저희가 한번 도입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진 선생님 혹시 뭐 질문 있으시나요? 마지막 하나 하시면은. 카비한 환자들은 왜 밑에 IVC만 하셨는지 특별히 이유가 있는지요? 막아주려면 그러니까 이제 뭐 해외에서는 SPC까지 다 맞고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뭐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다 막아서 아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사실은 뭐 명확한 게 없고 뭐 그래서 저희는 환자의 복수랑 부종 증상 완화에 가장 핵심을 맞춰서 그래서 뭐 환자 또 하이 오피 리스크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만 간단하게 해결해서 증상을 조절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혹시 그 안티플레이트리나 안티스롬보틱 에이전트 어떻게 쓰나요, 저분들은? 저희 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 노악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Yeah, it's on time to finish this session. So thanks for the wonderful lecture with 4 speakers and 5 panelists for the political discussion, and especially thanks for the Sony Plummer from Australia. So thanks for to joining the all speaker and audience and panelists. Thank you.